이번 작품은 이용학의 낡은 집입니다. 이용학.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학 보통 이야기했을 때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많이 했으냐면 백석이 많이 있다고 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치하죠. 이 일제 식민치하 상황에서 뭐 하는 겁니까? 고향을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즉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우리 민족의 한의 슬픔의 정서를 노래했던 작가가 이용학과 백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날로 밤으로 왕거미줄 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자, 지금 바라보는 건 이 집집이죠.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 물려줄 은동꽃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다. 이때 말하는 은동꽃이나 산호관자는 이제 장신구 같은 경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가스리는 끈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삶의 형태, 조금 더 삶의 형태를 갖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바로 뭐냐면 가난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삶이 뭐를 통해서 표상되는 거냐면 낡은 집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화자의 눈은 지금 현재 관찰자적으로서 낡은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살았던 낡은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뒤를 갈까요? 재를 넘은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시리의 늙은 둥불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일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탈당하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양간에 아직 초라한 냄새가 그득하다. 초라한 냄새입니다. 냄새라고 해놨으니까 후각적인 형태가 나타나 있죠. 털보내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자, 이때 그 낡은 집에서 이제 끄집어 나오는 게 털보내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소설로 이야기한다면 이 시는 일종의 뭘 좀 갖고 있냐면 액자식 구성의 방식을 갖고 있어요. 현재의 나가 그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와의 털보내 집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찻길이 놓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돌 시절, 이게 바로 행복했던 과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행복했던 과거가 있는데,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쌀이말 동무는, 이때 여기서 행복했다라는 건 평온했던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절하겠네. 행복보다는 평온했던 혹은 평화로웠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때라고 해서 넉넉하고 풍족한 건 아닙니다. 평온하고 그냥 평화로운 정도 수준이었는데,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쌀이말 동무는 그 친구가 이제 나의 친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이 집 안방 직광줄이 옆에서 쳐두름을 울었다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냐면 인용이야. 그래서 그쯤에서 내 친구가 태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뒤에 한번 봅시다. 털보내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라도 불렀으면 팔자야 나았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가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보냈다. 차가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일종의 이런 거죠. 자식이 태어나면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식은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더 큰 근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가운 이야기라고 이야기한 거죠. 뭐라도 송아지였으면 재산이라도 불릴 수가 있을 텐데 자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이 더 쌓여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날 밤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이 저릅등이라는 건 이제 3대1을 태워가지고 만든 등인데 타들어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에 한층 눈도 한층 붉었다라는 것, 이게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 걱정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 어떻게 키워야지 하는 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털보의 걱정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밧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가난이야.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살아왔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마음 졸이며 살아왔죠. 당나귀 몰고 가 내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란 고양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분지 일하는 방앗간 한 구석에서, 엄마도 힘들게 일하죠. 나의 동무는 도토리 같은 꿈을 키웠다. 작은 꿈을 키우면서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죠. 그가 9살 되던 해 사냥개 꿩을 쫓아가던 겨울입니다. 겨울. 자, 겨울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집에 살던 7 십솔이 바로 뭐냐면 털보네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털보네 가족이 어디론지 사라졌어요. 뭐 한 겁니까?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하는 발자국만 있었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 털보네를 통해서 대변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더러는 오랑캐 땅 쪽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더러는 아라사, 이 아라사는 러시아야.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서 이주한 쪽이 간도지방이라든지 사할린 러시아, 그 다음에 만주 이런 데로 갔다고 한다.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이라고 한다. 그곳 털보네가 간 그 북쪽은 살기가 더더욱 힘들죠. 보십시오. 더 춥고 힘든 그런 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 민족의 고통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집, 다시 시간이 현재로 넘어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는 줄기야. 줄거리만 남았다. 줄기만. 예전에는 열매도 많이 열었었는데 지금은 되게 어때? 삭막하게. 왜?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 우라내는 꿀벌 하나 날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황폐함이라든지 피폐함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민중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뒷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작품 한눈에 보기 보면 시 작품은 서정시야. 내가 말했죠.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시는 다 서정시입니다. 대신에 이야기가 있는 형태의 이야기시라고 볼 수 있고, 서사시, 향토적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책에 보게 되면 북한 사투리가 쓰기도 했고, 앞에서 공부했죠. 구체적인 지명이 나타나도 향토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실적이면서 낡은 집을 소재로 하고 있고,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랑민들에 대한 연민적 태도가 드러났다. 액자식 구성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는 방식인데 좀 이따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토속적인 시어를 사용했으면서 현실감을 느끼게 합니다. 한 가족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 모두의 비극적 삶의 모습, 이런 걸 우리는 문학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확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겠죠. 한번 뒤에 있는 보편화 과정이 드러나 있죠. 자, 작품의 짜에 갑니다. 외부 이야기로 간다면 왕거미줄 치는 낡은 집에서 처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 내부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고향을 떠나 있던 털보네 가족의 얽힌 사연 이야기가 드러나 있고, 털보네 가족의 빈곤한 삶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우리 책에서는 후각적이라든지 촉각적 이러한 심사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그 집은 어때? 꿀벌 하나 날지 않는 낡은 집의 황폐한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액자식 구성을 통해서 화자의 눈에 비친 털보네 가족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시에서 낡은 집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쭉 하면 털보네의 가난한 삶과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를 보게 되면 갑시다. 시험이다. 분명히 여기서는 시험이 나올 거니까. 낡은 집은 뭘 상징하는 거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 겪어했던 비참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항구나 찻길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식민지하의 수탈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둥글쏘는 수탈로 인해서 등이 굽을 정도로 비참한 당시 우리 민중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건 보통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고, 차가운 이야기는 자식의 출생보다 생계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 자, 그 다음 저럭등은 속이 타들어가는 민중의 애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형태. 앞에서 여러분 공부했던 규영가에도 보면은 심장, 간장이 구곡되어서 굽이굽이 끊쳤어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거리는 어때? 피폐한 민족의 현실이지. 왜? 열매가 가득했던 살구나무에 이제 모든 게 앙상하고 줄기만 남아있는 모습이 우리 피폐한 민중의 모습, 민족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털보네의 상징적 의미를 보게 되면 배경은 항구 찻길이 놓여있던 수탈의 형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사라는 조선인이 많이 이주했던 러시아의 다른 표기로서 당시 배경은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물의 삶을 보게 되면 대대로 물려줄 것 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 또한 더 걱정이 될 수 있지. 왜? 가난한 상황에서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을 알 수가 있고, 결국 털보네는 살기 힘들어서 뭐 하는 거죠? 만주나 러시아로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술 방식의 특징,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뭐뭐라고 한다, 인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털보의 아들을, 자, 털보의 아들을 객관하게서 그라고 이야기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이 객관적인 태도로서 관찰했다라는 게 특징인데, 화자를 어떻게 설정해놨느냐? 이 화자는 어린아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직접적인 자기의 판단을 개입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객관적인 성격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화자는 관찰자로서 제시가 되는 건데, 털보 가족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시의 화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모든 것들은 독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죠. 상황을 사실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서정지에 성취하지 못했던 당시 현실의 객관적 인식과 제시를 했다라는 게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자의 이중적인 성격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외부 이야기에서는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대상은 털보네 가족이 되겠죠.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데, 자, 내부 이야기에서는 털보네 이야기로 뭐 한다? 객관적으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즉, 외부 이야기와 내부 이야기의 화자의 성격이 뭐하다? 이중적인데,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걸로 인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피해 정서가 시 전체를 뭐하는? 압도하는 것을 막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가 비참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잡아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털보네 몰락 과정을 뭐하게? 객관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정리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집이라는 거, 제목부터가 어때? 좋은 집이 아니고 낡은 집이고,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당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털보네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인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이 시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